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블랙 사바스 출신의 락커 오지 오스본이 최근 U2가 애플과 손잡고 앨범을 공짜로 풀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기적이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U2는 얼마 전 내놓은 신보 Songs of Innocence를 애플의 아이폰 6 공개 현장에서 전 세계 아이튠스 유저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죠. 이를 통해 U2는 엄청난 광고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지 오스본은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U2는 앨범을 공짜로 풀어도 될 정도로 충분히 여유 있는 밴드다. 하지만 다른 그룹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 막 떠오르는 밴드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 U2의 이번 행위는 대단히 이기적이었다. 풀어서 말하면 공연 수익으로 충분히 나머지를 채우고도 남는 U2와 그렇지 못한 밴드들의 출발선은 다르기 때문에 음악이 공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U2의 행위는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본인들은 엄청나게 멋진 이미지를 가져갔겠지만요. 혁신도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한 걸까요?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음악은 오지 오스본의 곡 오랜만에 한번 듣겠습니다. Goodbye to Romance입니다. Yesterday has been and gone. Tomorrow will I find the sun or will it rain? Everybody's having fun except me, I'm the lonely one. I live in shame. I say goodbye to romance, yeah. Goodbye to friends, I tell you. Goodbye to all the best. I guess that we'll meet in the end. I've been the king, I've been the clown. Now broken wings can't hold me down. I'm free again. Just the wind, the broken trout. It won't be me this time around to love in vain. I say goodbye to romance, yeah. Goodbye to friends, I tell you. Goodbye to all the best.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영희, 이리 와. 아이 참, 집에 가야 해요. 보일러 안 껐단 말이에요. 하긴 보일러를 집에서만 켜고 끄던 때도 있었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컨덴싱 원격 제어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죠. 이게 개편이 될까요?
국토교통부가 현재의 불합리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오는 23일 모레네요. 공청회를 열고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개편안에 대해서 공인중개업계 측은 또 다른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해가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각자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의 김학환 교수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 복비 개편 움직임이 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 문제가 많은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 일단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중개 수수료라는 용어는 사실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중개 보수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중개 보수요. 예. 네네. 그렇지만 이제 또 시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대로 중개 수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법에서는 중개 수수료는 매매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0.9%, 네. 임대차는 0.8%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주택 외에는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시도 조례에서 매매나 임대차냐에 따라서 또 거래 금액별로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매매는 이제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0.6,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는 0.5, 2억 원에서 6억 원은 이제 0.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가 구간을 이제 매매는 6억 원 이상, 임대차는 이제 3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설계해 가지고 그 고가 구간에서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0.9% 이내, 임대차는 0.8% 이내에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 정해진 건가요? 약 한 4, 5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14, 5년 전에는 그러면은 특별하게 이런 기준이 없었나요? 그 전에도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더 복잡했었죠. 거래 단계를 지금은 이제 이렇게 주택의 경우에 4단계로 나누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 9단계로 나눠놨었습니다. 예. 그게 조금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14, 5년 정도 된 지금 또 이제 개편에 대한 얘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전세 매매를 할 때요. 전세 계약을 할 때의 복비가 이 매매 계약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높다. 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좀 생기고 있네요. 네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그 조례에 의한 요율 체계가 이제 매매는 고가 구간을 6억 원 이상, 임대차는 3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택의 전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차 고가 구간인 3억 원을 넘는 전세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세가 3억 원을 넘으면 현재는 이제 요율이 어떻게 되느냐면 0.8% 이내에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매매는 2억 원에서 6억 원까지의 구간은 요율이 0.4% 이하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의 경우에 이게 매매보다도 요율이 더 많은 걸로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런 문제들로서는 지금 또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이내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고 이제 또 실제 공인중개사가 그 상한 요율의 범위 내에서 받을 이와 같은 그 한도를
이렇게 정해놓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도를 정해놨어도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의뢰인들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죠. 네. 그렇죠. 근데 협의라는 게 들어가게 된 뭐 배경이 있나요? 이제 협의라는 배경이 들어가게 된 거는 이제 이게 뭐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네. 또 이제 주택 예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개하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이나 난이도도 다르고 또 서비스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를 수 있는데 네.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정하나 적정선에서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그리고 지금 이게 고가주택이 기준이 한 6억 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기준으로 보면은요. 매매는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것도 임대차는 3억으로 돼 있고. 예, 바뀌어야지 되는 그런 시기인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네. 조금 상승한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부동산 가격 저기보다도 이제 전세 가격이 네. 전세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이제 그 3억 원 이상을 넘는 이런 전세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많이 늘어났죠. 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네네. 또 주택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조금 그렇죠. 더 높은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네네. 이제 사실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사항은 업무용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공부상의 어떤 기재 용도 말고 실제 이제 뭐 주거용 바닥 난방 등의 설비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임대차 하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어쨌든 지금 규정상으로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예의 요율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택 요율을 적용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이거를 그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실제 공부상의 기준 말고서 구분하는 건 좀 사실 어렵고요. 네. 그리고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더라도 이게 단순한 중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사실상 관리까지 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네. 네네. 그러면은 거의 그냥 전세 주는 거랑 같네요. 아닌가요? 전세 주는 거 또 이제 관리를 뭐 좀 오피스텔도 해주잖아요. 이제 매매도 있을 수 있고 네. 이제 전세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주거용으로 이렇게 주택에 준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네. 현재는 이제 요율 체계가 다르게 돼 있죠. 네. 지금 근데 국토부가 내놓은 개편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공인중개사 단체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내놓은 이제 개편안이 있거든요. 지금 네네네. 교수님이 아마 부동산 중개협회 고문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고문은 맡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둘을 균형 있게 봐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균형 예. 있게 네. 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은 네네. 이제 국토부 안이 있고 중개협회 안이 있는데요. 네. 각각의 좀 이해가 맞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네네.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래도 뭐 업계 입장하고 이제 또 이제 소비자 입장, 사실은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 이제 그걸 또 이제 조율하는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입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국토부에서 나온 구체적인 안은 아직은 공청회 네. 저기가 아직 안 돼서 바로 뭐 직전에 배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아무래도 고가 구간 임대차의 경우에 이거하고 매매의 고가 구간을 좀 조정을 이렇게 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토부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러면 문제는 이제 요율을 이제 상한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업계 입장하고는 다르죠. 업계 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러면 현실화시켜야 된다. 현실적으로 받는 요율이라도 최소한
네. 유지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입장이죠. 교수님, 그러면은 이게 현실화라는 게 높이는 현실화죠? 높이는 현실화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을 넘으면 0.8 이하로 이렇게 돼 있고 네. 매매는 이제 0.9% 이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실제 받는 거는 이번에 그 대한부동산학회에서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평균이 매매는 0.61%, 네. 임대차는 0.5%를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이. 네.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그거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아무래도 업계 입장에서는 생각을 네.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게 현실화되는 데는 알맞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쨌든 간에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상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정도에서 주고받고자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소비자와의 협의에 의해서 지불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최소한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네. 지금 부동산 중개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휴폐업이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불합리한 점을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된다고 한다면 아마 현실적으로 받는 정도 이상은 보장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준 없애고 그냥 자율화하자라고 제시를 한 것 같아요. 협회의 안을 이제 네. 자율화하자고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배경이 이제 뭐 이거를 어떤 요율을 올리자는 취지보다는요. 네. 이제 이게 자꾸 뭐 이렇게 협의 또 여러 가지 규제가 돼 있으니까 이제 소비자하고 또 분쟁도 좀 많고요. 네. 그러고 또 이제 중개 대상물의 종류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중개 한 건 하기 위해서 1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난이도나 서비스 양이나 질에 따라서 차라리 약정에 의하는 게 바람직하고 네. 또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공인중개사 숫자가 워낙 많고 또 개업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경쟁에 의해서 이게 안정화될 거라는 게 이제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글쎄,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자율화가 되면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이제 그런 현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네.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일정한 선에서는 이게 이제 안정화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 중개 보수, 중개 수수료는 어떤 식으로 책정이 돼 있나요? 미국이나 뭐 캐나다,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실제 중개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미국은 이제 약정에 의하지만은 실무에서는 실제 3.5%에서 6%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제 거기는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받는데 5.25%에서 3.15%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거용 임대차에 대해서는 한 달치 월세의 0.525배를 받도록 네. 이렇게 국토교통성에 고시로 정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우리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이제 매매와 임대차의 대리 업무를 하는 걸 허용하고 있고 네. 대리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제시한 안은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적정한 안으로 교수님 보고 계신 건가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제시된 안 뭐 전부가 이제 네. 뭐 우선 이거는 중개 업계의 일방의 입장만 저기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또 거기에는 이제 소비자 입장도 이제 생각이 이제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특히 이제 지금 문제가 된 어떤 그 고가 구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실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정도 이런 정도는 어쨌든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네. 이제 만약에 어떤 부분이 고가 구간이 이제 높게 설계가 이렇게 범위가 넓게 설계되면은 실제 이제 중개업계가 이제 상당히 불리하게 되거든요. 실제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한보다 적게 받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이제 예를 들면 주택 A에서 네. 뭐 요율 현재 상한이 0.9%로 돼 있는 거를 네. 이거를 조금 상한을 더 넓혀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네. 평균 수준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뭐 거래를 해보다 보면은 중개업소가 아무래도 소비자보다는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개업계도 네네. 어려운 거 분명히 알겠는데요. 네네. 소비자들과의 관계에서 좀 적절한 안이 공청회를 통해서도 또 도출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개업계 입장하고 네. 소비자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은 예, 상호 좀 교수님.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네네. 또 이제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좀 절충점을 찾았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여기까지 또- 들어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숭실 사이버대 부동산학과의 김학환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치를 할 때 촉촉촉 마사지해요. 이 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띄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예,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경제의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재무주치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최근 들썩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 논란 짚어보고요. 재무주치의에는 저금리 시대 미끼 상품으로 유혹하는 저축은행의 고금리 상품들 과연 가입해도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문자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웹사이트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생생경제 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 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 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랐으면 좋겠는 것들은 안 올라요. 월급이나 뭐 이런 네. 거. 근데 공공요금은 또 오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네.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 오른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 4~5% 오른다고 하죠? 예. 뭐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또 많이 오른다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꽤 나오고 있네요. 네. 근데 그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단 정부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일단 밝히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힌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결정된 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선. 예, 네.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뭐 조만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부가 그 해명 보도자를 내면서 뭐 절대 이런 일 없다, 내년에 절대 없다, 뭐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결정된 것만 없다고 정확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렇죠. 아마 이제 예. 일단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 4.9% 정도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선은 아니더라도 뭐 그 중간선에서 뭐 올랐으면 하는 게 아마 정부 뜻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도로공사 사장이 얘기를 하기로는 7% 얘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이해 당사자를 항상 협상하는 뭐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7% 인상하면 정부에서 한 3.5%는 인상해주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네. 그런 얘기를 했겠죠. 네. 보통 높게 부르죠. 네네. 예. 근데 그러면은 도로공사가 이 통행료를 올린다 하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지금 도로공사가 상당히 재무제표가 나빠서 네. 올리려나 하고 좀 들여다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던데요. 예. 아, 그래요? 네, 지금 도로공사 부채 비율을 보면 지난해 때 94%거든요. 그 2010년에 98%니까 네. 대략 한 4%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94%면 그렇게 나쁜 수준 아닙니다. 양호한 수준입니다. 공기업들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뭐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제 도로공사 이런 그런 비슷한 부류 그쪽이 한 150% 정도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100%가 안 된다는 건 상당히 양호한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순이익 아니겠어요? 네, 순이익을 봤더니 지난해 때 대략 한 800억 원, 그 전에도 한 800억 원. 네. 올해는 한 900억 원 정도 될 거로 그렇게 추정이 지금 되고 있어요. 상반기에 대략 한 450억 원 정도 순이익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순이익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도로공사 1인당 그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를 보니까 지난해 때 7,213만 원 정도 되는데 네. 2009년에 한 5,9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많이 올렸네요. 한 23% 정도 4년간 올랐는데 네. 뭐 이러저러 여러 가지 뭐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뭐 통행료 인상을 할 정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요금 올린다고 하면은 공기업 부채를 이런 식으로 갚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네네.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네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최근에 정부가 이제 그 정책을 바꿨어요. 네. 그게 변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나요?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도로를 건설하면요, 정부가 지금까지는 그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50대 50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통행료를 많이 올리지 말란 얘기죠. 그 얘기는. 예.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정부가 그 비율을 바꿔서 지금까지는 50대 50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40%만 그 부담할 테니까 나머지는 이제 도로공사가 부담해라,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네. 현재는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이제 어려움이 도래할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통행료를 인상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하면 시내 직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좀 한가한 얘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럼 정부는 왜 절반을 부담하던 거를 40%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SOC 늘리지, 과거처럼 많이 못 늘린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나는 민자 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정부가 그 민자 사업을 대폭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민자 사업이 과거에 그 수익률을 너무 많이 지원한다 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네. 최근에는 이제 어떤 방식을 바꿨냐 그러면 수익률은 적게 보존하고 대신 그 건설할 과정에서 많이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도로공사 지원할 때도 5대 5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민자 사업할 때도 정부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티가 안 난다고 하나요? 이렇게 노출이 잘 안 돼요. 네. 얼마나 정부가 지원했는지.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민자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데, 그러니까 뭐 2013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략 한 5천억, 6천억 정도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 뒤에 1조 원이 넘어섰거든요. 이렇게 대폭 늘리고 있고 올해도 더 늘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자 사업에 대한 지원비를 늘리려면은 어디선가 이렇게 돈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도로공사에 대한 지원비를 줄이고 대신 민자 사업에 대한 이제 지원비를 늘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공공기업 부채나 뭐 이런 부실을 메우기 위한 요금 인상도 반대였는데 네. 민자 사업 지원을 위해 서민들이 더 부담해라 이렇게 되면은 저항감이 더 커지는데요? 네, 저항감이 더 커지는데 물론 뭐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네, 아니 그 그러니까 꼼수가 그렇다면. 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분명히 이제 해명을 할 텐데 뭐 우리들이 볼 때는 민자 사업에 대한 건설비 지원금은 늘어가고. 도로공사에 대한 지원비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돈이 그쪽으로 갖는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의 대응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방자치단체들도 지금 공공요금 인상 가지고 지금 계속 여론을 부추기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지금 신중하게 좀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크게 이제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유가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요금은 특히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제 유가를 보면 지금 두바이유 가격이 같은 경우에 지난 뭐 3개월 동안에 한 17%나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3년 동안은 뭐 전혀 큰 변화 없이 이렇게 그 변화가 없었는데 가격에. 네. 최근에 지금 한 3개월 동안 17% 급락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은 그 공공요금 인상을 서두를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방 공기업들이 그 자구 노력을 뭐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검이 된 게 뭐 수치로 나타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도시철도공사 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난 4년 동안에 전국 6대 대도시 도시철도공사의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이 28%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도시철도공사가 굉장히 적자가 누적돼 있고 어렵다고 하는데 임금은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뭐 시민들이 거기에 수긍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참 의문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잖아요.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요금 인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물가 목표치도 대충 맞추고 공기업 부실도 메우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 사업도 도우면은 뭐 일석삼조겠네요.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하거든요. 예, 이제 정부 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최근 나온 얘기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물가 고통 지수와 뭐 선진국 중에서 최고 수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그저께 언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가 고통률이라는 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물가 고통 지수 그러니까 소득 대비 이제 물가를 비교해서요. 네. 예, 그 수준이 굉장히 높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디플레이션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뭐 1, 2년 사이에 뭐 2%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뭐 디플레이션보다는 디스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뭐 그 이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은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 얘기하면서 공공요금 올리지 않은 건 너무 한가한 소리가 아닌가. 이게 소민들이한테 이런 얘기하면 돌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그건 너무 심하고 근데 지금은 조금 그 디플레이션 때문에 그 공공요금을 올린다 이건 조금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방 공기업들도 그렇고 이 납득할 만한 자구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금 인상 카드를 내놔야지 우리도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은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네, 오늘은 재무주치 나오셨습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결국 또 기준금리를 내렸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대출금리도 내려가지만 예금금리도 내려가게 되잖아요. 네, 사실 뭐 대출금리는 잘 안 내려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예금금리는 바로바로 내리더라고요. 아, 그게 시차가 있대요. 네. 은행 쪽에서 설명을 하는데 네. 예금금리부터 조정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금금리가 내렸습니다. 저축은행도 예금금리가 한 0.1
퍼센트 정도 네. 내려가지고요. 보니까 뭐 한 2.5% 정도 요렇게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말 낮네요. 예, 사실상 뭐 금리가 이제 거의 저금리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어디다가 돈을 맡겨야 되나 이제 다들 그러실 텐데 네. 다시 또 그래서 저축은행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한 군데가 연 8% 네. 상품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대부업체에서 저축은행을 인수했는데 네. 이 저축은행에서 뭐 우대금리를 한 4.4% 정도 둬가지고 예. 8% 금리의 적금을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돈 굴려서 이만큼 줄 수 있나 봐요. 네, 사실 뭐 전형적으로 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대상자가 좀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요? 수급자나 뭐 소년소녀 가장,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그다음에 뭐 단독 세대주 중에서도 월급여가 한 150만 원 이하, 맞벌이도 저소득 네. 맞벌이 뭐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한 거고요. 거의 안 되잖아요, 이러면. 네, 사실 대상자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축은행 입장에서 역마진 네. 상품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8%다라고 하더라도 대상자는 굉장히 작고 또 실제로 뭐 이게 이제 그동안 이제 대부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뭐 미끼 상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역마진 상품이긴 하지만 실제로 가입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역마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 네, 그렇죠. 이제 네. 사실상 이제 손님을 끌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이 저축은행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홍보용으로 아주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네. 아, 이게 그러면은 마트 가면은 더 사게 만드는 그런 미끼 상품이랑 비슷한 거네요.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저축은행이라면 다른 상품도 더 주겠거니. 좋을 것이다. 네. 예, 이런 긍정적인 인식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결국은 이제 마케팅의 대상자, 대출의 마케팅 대상자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네. 가망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만약에 이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한 가입자가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를 했다. 네. 예, 그래서 갚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저축에서 바로 상계 처리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저축은 입장에서는 뭐 역마진 상품이긴 하지만 가입자가 많지 않다면 예, 훨씬 더 좋은 이미지로 포장할 수도 있는 그렇겠네요. 거겠죠. 상계 네.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못했네요. 네, 상계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익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다른 상품도 이런 상품을 내놨으면은 고객 위주로 내놓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게 맞는 공식은 아니잖아요. 예, 실제로 뭐 다른 상품이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 최근에 저축은행 두 군데가 대부업체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랬죠. 여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OK저축은행인데요. 여기가 그 99.93%의 고객이 네. 금리가 25%에서 30% 정도의 대출을 아유, 예, 고금리네요.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다른 한 군데 이제 웰컴저축은행이 99.6%.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저축은행 같은 경우 보면 평균적으로 25에서 30% 정도가 30%에서 40% 선. 네. 예, 요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러네요. 25%에서 30%는 사실 금융당국에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할 때 그 전제 조건으로 맞춰라. 예, 최대 금리를 이 이내에서 받아라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축은행 인수하고 고금리 영업은 그대로 하고 있다. 이런 네. 비판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대부업이라는 이미지를 지워야지 되고 네. 또 저축은행이 됐으니까 그만큼의 뭐 이 프리미엄을 니네가 지급해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금리를 낮추게 네, 네, 했었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 금리가 낮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려가면은 네. 대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예, 해요. 사실 뭐 최근에 그 이 두 군데 저축은행 광고를 보면 사실 대부업체였던 시절과 여전히 대부업체도 존재하지만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뭐 저축은행도 무방문, 무서류로 가능하다. 예, 뭐 몇 분이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대부업체 광고와 네. 동일하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OK저축은행 같은 경우 보면 인수하고 7월부터 9월까지 한 3개월간 신규 취급액이 2,300억 원입니다. 이게 이제 네. 이 저축은행이 인수 전에 네. 했던 거에 비해서 142배가 증가를 했고요.
대출이 그렇죠. 나간 금액인 거죠? 예, 엄청나게 네. 늘어났죠. 그리고 네. 웰컴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15배가 늘어난 걸로 이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할 때 금리를 더 낮춰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신규 대출분에 대해서만 그런 건가요? 네, 일단 기존의 대부업 자산을 축소하는 것하고 신규 대출을 줄여라라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대부업 대출자는 여전히 이제 동일한 금리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금융당국에서 인수할 때는 이 금리 낮추는 부분하고 대부업체에서도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축은행을 통해서 조달금리가 대략 한 10% 내외입니다. 10에서 한 12% 정도 되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폭이 5% 정도라고 하면 사실상 그 조달금리 낮추는 효과는 저축은행의 영업이익으로 그대로 다 돌아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은행으로서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건 대부업체일 때보다 채권 같은 거 발행하는 게 좀 더 원활하게 팔려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대부업체는 원칙적으로 은행으로부터는 차입을 못 하고요. 현재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쪽의 금리가 대략 한 10% 전후 해서인데 직접 이제 본인들이 저축은행을 운영하게 되면 그 조달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줄어든 조달금리만큼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실제로 이제 금리가 줄어든 만큼 대출 고객에 그게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저축은행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더 늘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잘못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대부업이라는 게 워낙 이제 고금리 사업이니까 서민들에게는 좀 안 좋게 느껴졌었던 거고 이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해서 금리를 낮추고 이러면은 이거 좀 좋게 얘기될 수도 이제 있지 긍정적인 않나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긍정적인 걸 바라고 대부업체에 대한 그 저축은행 인수를 허가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초기 단계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그 금리를 낮추는 작업은 더디고 오히려 이제 계속 고금리 대출 영업만 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이번에 아까 적금 같은 경우도 그런 미끼 상품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가계대출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풍선 효과도 있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서 가계대출 잔액이 늘었다 그랬는데 이런 대출도 포함이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대부업 대출 같은 경우는 가계대출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집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왜요? 그럼 집계해야 되지 않나요? 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집계를 해서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것도 그런 식의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정기예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적금이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그 소득이 낮으신 분들한테 8% 적금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안 좋더라도 여기 가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저축은행 이외에도 있는 상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KB은행의 국민행복적금이라든지 신한은행의 새희망적금, 그다음에 우리은행의 희망드림적금 같은 경우는 7% 정도 되고요. 기준은 이제 해당 은행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연소득 한 1,500만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우체국에서 7.9%짜리 상품을 내놨습니다. 미끼 상품 아니죠? 예, 아닙니다. 우체국 행복가득 희망적금이라고 해서요. 수급자나 소년소녀 가장, 그다음에 연소득 1,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한테는 7.9% 기본금리에 5% 가상금리를 주고요. 또 하나 더 있는 게 보니까 헌혈을 하시거나 입양을 하시거나 골수기증을 하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협동조합, 협동조합 조합원,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는 또 0.3% 정도 가상금리를 줘서 한 3.2% 정도 되는 예적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제 시중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건에 해당하시면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의 이런 적금들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혈하러 가야 될까요? 네, 그러시면 좋죠. 가상금리를 0.3%면 꽤 크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다 못 들으셨거나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올라오니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SNS에서 패친과 특친이 되어주실 수 있는데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